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김정인 고은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을 보면은 이미 총선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각 당에서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워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귀하신 분이라고 인재 영입 1호로 모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불발됐죠. 이분은 공관병을 부부가 노예처럼 다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받고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천교육대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천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독일 육사를 나왔고 독일 통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독일에서 이렇게 말하시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삼천교육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공식 인정된 사망자만 54명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나치 수용소에 빗댈 만큼 끔찍한 곳이었고 전두환 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삼천교육대 아니겠습니까?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치매에 걸려서 재판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지난주에 골프장에 나가서 그렇게 우아한 스윙을 보여주셨어요. 골프 타수를 그렇게 꼼꼼하게 잘 셌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 삼천교육대처럼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인 기자 준비하셨죠? 네, 삼천교육대는 1980년 불황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교화시킨다는 사회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에 앞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진 서산 개척단이 바로 이 삼천교육대의 시초입니다. 사회 정화, 개척, 교화, 교육, 말은 좋습니다. 사회 악을 일소한다고 해놓고 국가는 국민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납치부터 강제 노역, 그리고 성폭행의 의문사까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생존자들이 겪었던 서산 개척단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악몽의 땅. 아,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평생 가슴을 짓눌러온 응어리. 말보다 눈물이 앞섭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냥 화면이 그냥 지나가듯이. 1963년 여름, 경남 진해에 살던 10살 광덕이는 인근의 마산 할머니 댁에 가려고 혼자 기차에 올랐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1시간 안에 닿을 거리였지만 그날 광덕이는 열차에서 정신을 잃은 뒤 끝내 할머니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들 두 사람한테서 음료수 드링크 하나를 받아 마시고 잠들어가지고 깨어나니까 여기였어요. 오니까 꼭 군대하고 똑같았어요. 납치된 어린이의 눈에 군대로 보였다는 곳. 박정희 정권 시절 조직된 이른바 서산 개척단이었습니다. 뭐 이런 데가 있나 있죠. 우리는 왜냐면 다 군복 같은 거 입고 그 황소바자 옛날에 그 공화당 바지 그걸 다 까고 있는데 행동금지 딱 사인이 울어요. 그럼 꼼짝만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뭐가 날라와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사 정권은 충남 서산 앞바다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끌려와 알려진 규모로만 1,700여 명이 강제 수용됐습니다. 산에서 돌을 날라 바다에 둑을 쌓고 폐염전을 논으로 만드는 중노동에 맨몸으로 던져진 사람들.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바닷물 들으면은 사람이 없어진지도 몰라. 옆에서 사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생활을 살았어.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폭언을 듣고 모진 매타작을 당하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쥐, 깨구리 뭐 이런 거는 그냥 정말 보약으로 생각하고 날고로 다 뜯어먹었지. 무슨 뭐 쌀만 먹을 때가 돼서 큰 구렁이를 막 이거만한 것도 막 서로가 이빨을 물어 뜯어갖고 한 입씩 그냥 그 뱀 빼다가 굉장히 억세다고. 그런데도 그거 다 씹어먹는 거라. 할머니가 혼자 다치거나 병이 들면 버려지다시피 했고 억울한 목숨들이 수시로 죽어나갔습니다. 주먹으로 치도 안 되니까 꽃갱이 자로 딱 그걸로 이제 쳤는데 뭐 머리를 맞았는지 갑자기 밑에서 피가 쫙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내려서 꺼내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어디 있어든지 그 사람 죽이는 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서 제 평생 그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어느 아버지는 9살 난 아들 앞에 쓰러져 짐승만도 못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집합을 시켜놓고 보는 앞에서 그 감독관이 총 감독관이 꽃게장어를 빼가지고 때리는데 울면서 우리 아버지 좀 그만 때리라고 했지만 소용없지. 그 처참한 몰골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많이 다쳐 집으로 보내졌다는 말만 믿고 개척단을 나온 뒤로도 수십 년을 헤맸지만 아버지는 그때 이미 숨져 이름 모를 무덤에 파묻혔다는 사실을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참 여기서 원껏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비참한 놈의 결혼식이 어디서 좀 개척 사업이 길어지면서 생면 부지의 젊은 남녀들은 강제 결혼으로 내몰렸습니다. 인부들을 계속 동원하기 위해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리키면은 월급을 많이 주겠다 가자. 그 공장은 없었어요? 없어. 집도 없고 그리고 텐트만 있어 텐트만. 그 남자들 데려다 놨으니까 여자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결혼식을 시켜갖고 살게쿠름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끌려오기 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멀리서 찾아와도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다 해보면 끝나는 거야. 너무 너무 우울해. 산 게 옛날에 살던 생각하면 눈물만 나와요. 가슴에 맥혀서. 반인륜적 강제 결혼을 넘어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증언. 지금 위안부 할머니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다 그렇게 위안소가 다 있었어요. 다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성노리감. 인간의 존엄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던 생지옥. 하지만 탈출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누나가 막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비 오는 날 도망간 자가 잡혀왔어요. 너무 이로 말을 숱이 맞았죠. 바늘을 그냥 한 줌을 그냥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서산개척단은 창립 7년 만인 1968년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 수렁에 빠진 인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개척단이 만든 가짜 호적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김광덕 씨. 무려 2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가족을 찾았지만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저 찾아 더 헤매고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때 누나가 22살인가 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잘못돼가지고 평생을 그냥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죠.
서산 개척단에서 숨진 사람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만 쳐도 100여 명. 누가 어떻게 숨졌는지는 한 줄 기록조차 없습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분들에 남아있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네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박정희판 군함도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이 서산개척단의 단장 민정식 씨가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인권상을 받았다고요? 네. 아니 뭘 어떻게 하면 인권상, 뭐 인권을 누가 더 잘 탄압했나 해서 주는 그런 인권상입니까?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서산 개척단 같은 이런 사업장이 당시 한두 곳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두 인권 탄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이렇게 관리한 간척 사업장이 전국에 140곳에 달했고요. 많기도 하네요. 많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불황인 등을 집단으로 보내서 개간하도록 한 곳은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17곳입니다. 그중에서도 김춘삼 씨가 단장이던 대관령 개척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지왕 김춘삼 씨 말이죠. 네. 이분이 당시에 거지나 불황아들을 모아서 행패 부리고 다니던 진짜 폭력배 두목이었어요. 네, 이 김춘삼 씨는 자서전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김춘삼 씨를 보면서 매우 반가워했다, 뭐 이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런 개척단 시설들을 필요로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저쪽 지역이군요. 그때 개척단이 들어온 거는 삼양축산 1단지, 2단지 그 부근이고 저 풍차 돌아가는 저쪽이고. 네. 초원위로 양떼가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 이곳에도 연문 모르고 끌려온 이들의 피땀과 눈물이 뿌려졌습니다. 거지왕 김춘삼 씨가 관리자 노릇을 했다는 대관령 개척단 역시 강제 노역을 통한 황무지 개간에 동원됐습니다. 얘기만 들었죠. 거지왕 김춘삼이가 그 개척단에 와 있었다. 고생이 물론 고생이죠. 무조건 잡아다 놓고 땅 파가지고 먹고 살으다가. 1961년 국방부의 기밀문서. 대관령에 불황아들을 2주 정착시킨다며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을 적어놨습니다. 서울 불황아 보호소가 450명을 대관령으로 보낸다고 하자 서울시에서 이발과 목욕을 시키고 국방부와 교통부는 군용 차량과 기차 준비, 내무부는 경비용 전화 설치를 담당합니다. 건설단, 개척단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전국에서 진행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 그 JP가 자랑을 해야 하더라고. 그게. 자랑을 해요? 자랑.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회 문제아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안 했으면 혁명 가업이 완수할 수가 없었다 이거지. 군사 정권은 쿠데타 바로 다음 날부터 이른바 깡패와 불황아 소탕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깡패나 불황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따라와 우리 뒤에를 이렇게 쭉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아가씨가 불량하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버스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풀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조건 잡는다는 거지. 막 어디 간다고 그냥 태우고 간 거예요. 그냥 어디 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무차별적인 인간 사냥의 선봉은 경찰의 몫이었습니다. 경찰이 나와가지고 우범지대가 어디다. 거기 가서 이렇게 불량한 놈들 있으면 그냥 차에다 무조건 싣고 와버렸다니까. 부산, 대구, 뭐 서울, 천안, 도시라는 도시는 안 잡아온 데가 없어. 마구 잡아들이다 보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막 잡아오다 보면은 경찰도 잡혀오고. 경찰도 잡혀요? 아니 사복 입고 껄떡대고 다니면은 잡히는 거지. 거리의 불황아들을 구호해서 서울교회에 있는 아동보호소에 수용했는데 앞으로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국토건설 사업장에서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4.19 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 군부는 정국 안정과 민심 수습이 시급했습니다. 군정은 처음에 이 시작될 때부터 도시에 있는 불황자, 깡패,
뭐 넝마주의 이런 사람들을 악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4.19 혁명 때 일정하게 좀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일소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대규모 토목공사와 강제 동원은 미국의 개발 원조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국의 개척단 사업장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늘기 시작해 한때 140곳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많이 만들수록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또 자기들의 정권에 충성하는 민간 사업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관리를 시키면 첫 번째 정권 안정 목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리인을 보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당시 모범 사례로 꼽힌 서산 개척단. 갱생의 마을, 형설촌 주택, 악몽속에서 깨어나 200여 호 주택을 마련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음. 행복하셨나요? 아이고 참. 강제 노역과 폭행, 숱한 의문사들은 허울 좋은 사진 뒤에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요. 소모품. 그때 군사 정권의 희생물, 홍보물. 하층민들을 쓸어내 도시를 맑게 하고 쫓겨난 사람들은 인간 개조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정권의 기만적인 선전. 이른바 사회 정화 사업은 삼청교육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청교육대 진상조사 보고서는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계획이 5.16 당시 국토건설단 사업, 즉 박정희 정권의 사회 정화 사업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조사를 하고 밝혀낸 거는 삼청교육대밖에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이런 불황인 수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악을 일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때 태어났더라면 누구라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주 기자는 거의 100% 당했을 것 같은데요. 대학 시절에 명동에서 경찰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데모하게 생겼다고. 근데 저 시절에는 잡혀갔으면 아찔합니다. 끔찍합니다. 자, 이런 인권 유린의 역사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박찬주 대장 같은 사람 나와서 삼청교육대 운운하는 이런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폭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서산 개척단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 폭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루 보리밥 두 끼를 먹고 움막에 몸을 누이는 고난 속에서도 내 땅이 생긴다는 희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연히 고생한 대가를 줬으면은 다 각자 나눠줬으면 그걸로 난 만족했었거든요. 개척단이 해체되던 1968년 서산군은 한 사람당 축구장 한 개 넓이의 간척지를 임시로 나눠준다며 가분배증을 돌렸습니다. 여기네. 그 완전히 참 그때는 축제 분위기였었어. 이거 받았을 때는. 받기로 한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 71년도에 제작된 지도고요. 이게 습지로 되어 있고 여기가 습지가 아직 있는 모양이네요. 황무지였던 폐엽전 부지는 식물이 자랄 농지가 아니었고 노랗게 익은 벼를 손에 쥐어보기까지 그 뒤로도 10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제로 물론 재패왔지만은 이 땅이 내 거라는 꿈을 꾸고 살았으니까 내 새끼나 마찬가지야. 내 일부분에 내 몸뚱이나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분배했던 땅은 국유지, 즉 나라 땅이니 돈을 내고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는 미쳤는 줄 아냐. 뭐가 잘못됐을겨.
얼마 뒤엔 땅을 무단 점유했다면서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받는데 막 혈압이 터질라노 막. 저거들이 멀쩡한 놈들 잡아다 놓고 강제 노역 시켜놓고 무단 점유했다고 하면 그 말 되냐고 그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사실 이것이 참 그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할까요? 경제성이 있는 토지가 됐을 때에는 국유지임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노동의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가분배할 당시 근거가 됐던 법률에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훗날 법 조항 자체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냥 단지 법을 만들고 나서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던 상태는 국가의 잘못이고, 그리고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급하니까 가분배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시한 것도 국가인데. 좋은 세월 한번 못 살아보고 여기서 그렇게 다 세월을 다 보낸 거죠. 좋은 시절 오가버려 다. 청춘을 여기서 다 바쳤죠. 이건 뭐 국가가 납치 감금 범죄만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사기 폭행까지 했네요. 법이 없어서 못 준다고요? 국가가 저질렀을 때는 그건 법이었고,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할 때는 그건 법이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입니다. 옛날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엄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그 작은 약속 하나를 받아낸 건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하면 됩니까?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3월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서산시와 논의해서 2주 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소송에서 다 진 상황이라서 특별법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각 당이 과거사나 국민 인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재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트레이트도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고은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온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바로 미세먼지 농도죠.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지 정말 괴롭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어우. 네, 우리나라 전체 초미세먼지의 13%, 연간 4만 6천 톤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초미세먼지가 4만 6천 톤입니다. 네, 그중에 핵심은 석탄 화력발전소인데요. 미세먼지는 물론 각종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발전소를 그냥 당장 멈춰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네, 중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가동 중에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석탄을 쓰는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국내 공기업 발전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앞다퉈 저질 석탄 사용을 늘려왔습니다. 한 해 1,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석탄을 쌓아둔 저탄장 곳곳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습니다. 석탄에서 나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코팅액으로 석탄을 하얗게 덮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걸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5개 발전사의 석탄 하역 영상. 하역 설비에서 석탄이 떨어지자 시커먼 분진들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러자 밤에 작업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는 증언. 낮에는 너무 많이 나느니 해 떨어진다며 뭐 이런 게임이죠. 발전사가 시키는 거죠. 금연을 넣으니까 낮에는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석탄에 불순물이 대량으로 섞여 있는 저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석탄 담당 직원들은 이런 저질 석탄을 심지어 쓰레기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저탄을 활용할 걸 오늘 생각을 하니까 현장 운전하는 더 짜증 나는 거죠. 저질 석탄에 섞여 들어오는 이물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성인 가슴통만한 콘크리트들이 5분 10분에 하나씩 그냥 큰 배로 지나가는 거예요. 맨홀 뚜껑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맨홀 뚜껑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맨홀 뚜껑. 그리고 맨홀 뚜껑 껴가지고 하얗게 그 스크류를 분해한 적이 몇십 번 있어요 지금. 이런 저질 석탄들은 발전소 안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에. 조심해 조심해. 저질 석탄을 쓰던 발전소에서 일어난 화재 영상입니다. 저질 석탄은 휘발 성분이 많은 데다 발화점은 낮아 스스로 불이 잘 붙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점성도 높아 석탄 이송 설비 곳곳에 낍니다. 설비에 쌓인 석탄 덩어리들을 제거한 건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의 목. 노동자들은 위압적인 설비 안쪽으로 기어들어간 뒤 마치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듯 일일이 깨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질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통로를 이동할 때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려서 이제 순식간에 다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생기는 케이크를 다 떨궈줘야 되고. 저질 석탄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값이 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고 김용규 씨 같은 발전소 석탄 취급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량도 폭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탄종이 뭐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결정되는 부서니까요. 10배 정도 일은 더 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비교해서. 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나 2인 1조도 지킬 수 없었고 설비 곳곳에 달라붙고 쌓이는 저질 석탄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설비에 이상이 생기니 움직이는 설비 옆에서 위험한 작업들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 용준이가 그때 그 시간에 들어가야 했냐면요. 이거는 딱 그거예요. 아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단을 많이 잡아야 되죠. 기동 시간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많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있고 그거 하니까는 기동 중에 또 청소를 해야 됐더니 옛날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김용규 씨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에는 발전사들의 저질 석탄 사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질 석탄의 사용은 미세먼지의 증가와도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발전용 석탄 보일러는 대부분 1kg당 6,000kcal 석탄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질 석탄들의 열량은 대부분 5,000kcal 이하입니다.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내려면 고열량탄보다 석탄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입자가 너무 작은 것들은 어차피 못 잡아요. 전기 집중기 성능이 암만 좋아도 못 잡는 건 못 잡는 먼지거든요, 미세먼지. 그런 건 당연히 나가죠. 근데 더 많이 떼야 되고 더스트는 더 나가니까. 지난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질 좋은 연료를 쓰기만 해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열량탄이 고열량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대략 한 10% 정도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열량탄을 위주로 쓰면 그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를 10%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했던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83개 석탄화력 발전소 가운데 낡은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1,055톤이 줄었고 온실가스도 531톤이 저감돼 총 5,1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석탄량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고열량탄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료 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고열량탄으로 가면 발전소의 효율 자체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CO2 발생량이라든지 나머지 결국 배기 배출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5개 발전사들은 오히려 저열량탄 사용을 꾸준히 늘렸고 한 해 석탄 소비량은 2010년 7,600만 톤에서 2018년 9천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석탄에서 맨홀 뚜껑이 왜 나옵니까? 쇠꼬챙이는 왜 나와요? 저런 저질 석탄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목은 더 아프고. 네.
그동안 발전사들은 저열량 석탄이 싼 값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2013년 감사원은 발전사들이 저열량탄, 그중에서도 특히 저질 석탄을 써서 3년간 전력 구입 비용이 오히려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고 설비에 무리가 와서 한 해 1,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저질 석탄 사용을 자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국민들의 건강 이거 큰 문제고요. 그렇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끔찍한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거잖아요. 이 저질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고 김용균 씨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저질 석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발전용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각종 탄광에서 캐내져 바지선에 실린 석탄들이 해상터미널로 옮겨집니다. 각 바지선에 실려온 석탄을 더 큰 배에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국내 5개 발전사 중 하나인 서부발전 역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해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말부터 서부발전의 석탄터미널 설비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업체 석탄을 설비에 실었더니 컨베이어 벨트에 구멍이 생기거나 찢겨져 나가고 설비가 막히는 등 가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터미널 운영업체에서 석탄의 질을 조사했더니 발전사가 계약했던 것보다 열량이 최대 20% 가까이 떨어졌고 게다가 흙과 자갈까지 섞여 있던 저질 석탄이었습니다. 어디서 정상적으로 강산에서 이렇게 채취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어딘가 좀 부족한 부분은 흙이고 멀고 이런 걸 갖다가 막 짬뽕을 시켜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 해상터미널 관계자들은 자체 조사를 마쳐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서부발전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메일로 보냈으니까 사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보고하면은 항상 답이 같아요. 본사 연료팀하고 가서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럼 가면 연료팀은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 서부발전이 작성한 2014년 업체별 탄종 보고서. 인도네시아에서 납품된 석탄들의 열량이 계약했던 것보다 최대 1000kcal 떨어진다. 점착성이 심해 설비에 달라붙어 장애가 발생한다. 오염물질의 주 원인인 황합량이 대체로 높고 불균일하다. 인도네시아 석탄 13종 전체에 대해 혹평을 늘어놨습니다. 한국 발전사에 이런 탄이 들어간다는 걸 좀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건 뭐 개판이다 그랬죠. 이런 각오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보일러에 집어넣는다. 진짜 탄을 잘 못 산다. 뭐 좋은 탄들도 많은데 왜 이런 거를 가져가서 하느냐.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들도 저질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뭐 환경 기준치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으면 저열량탄이나 적수유탄을 적게 넣을 수밖에 없고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쌓이죠. 계획대로 많이 못 쓰니까 타당이 되게 쌓여서 다른 탄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었고. 남동발전 역시 지난 2009년부터 17년까지 계약보다 6%가량 열량이 떨어지고 오염물질 원인 유황성분 오차가 큰 석탄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석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저질탄을 쓸 때 발전사 직원들은 사고가 날까 봐 초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발전기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타율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석탄이 들어가는 장이 이렇게 쑥 났어요. 왜 그래? 그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좀 휘청휘청 거려요. 그러니까 숨이 멈춰요. 조금만 저희 한계치를 넘어가거나 보호범위를 넘어가면 통지가 돼버리니까. 골칫덩어리인 걸 알면서도 발전사가 인도네시아 저질 석탄을 사들인 주된 이유는 바로 공기업 경영평가 때문입니다. 전기 생산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5개 발전사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경영평가 점수를 더 잘 받으려면 무조건 싼 석탄을 사야만 했던 겁니다. A 발전사가 탄을 뭐 100불에 샀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99불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C사는 또 98불을 사야 되고 이게 돼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품질은 안 봐. 무조건 싼 석탄만 찾으니 인도네시아 공급사도 품질이 좋은 석탄은 다른 나라에 팔고 한국에는 품질이 낮은 석탄만 팔았습니다. 발전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기오염원 감축 정책을 강화하자 최근에서야 석탄 품질 관리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5개 발전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석탄 수입 규모는 20조 원이 넘습니다. 계약했던 것보다 열량이 평균 6% 정도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싼 석탄만 찾아오다 오히려 1조 2천억 원을 날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장기적으로는 발전사도 손해고 국민들도 손해인데 특히 발전사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단독 입수한 발전사의 내부 문서인데요. 10년 가까이 저열량탄, 저질석탄의 문제점을 빼곡히 낱낱이 기록해놨습니다. 아니 그렇게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저열량탄을 늘려왔던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공기업 선진화였는데요. 마치 사기업처럼 경영 성과와 효율만 강조하다 보니 원가를 낮추겠다며 품질 대신 가격만 보게 된 거죠. 네, 석탄을 이렇게 싸게 사서 좋은 경영 평가를 받으면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줬고요. 기관장의 연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이건 꼭 1년 전에 작성된 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 관리 방안 보고서인데요. 현재 5개 발전사 모두 현지에서 석탄을 보낼 때 전 과정에 대해 품질 입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아니 싸게 사려고만 하면 질이 떨어진 것을 보냈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네, 그렇습니다. 발전사들이 저질 석탄을 사들이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때 그 틈에선 각종 유착과 비리가 꿈틀댔고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하던 허재원 씨와 동료 김모 씨가 무언가 위험을 직감한 듯 증언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재원입니다. 2016년 11월 19일 제가 글로 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말로 남깁니다. 2016년 11월 19일 저는 김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녹음 다음 날 허재원 씨는 사무실로 쓰던 건물 29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형의 시신을 수습하러 황망히 인도네시아로 달려간 허재원 씨의 동생. 그곳에서 형의 동료였던 김모 씨를 만났고 김 씨는 자신도 위험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난 여기서 감금을 당했다고 나는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재원 씨 사망 닷새 뒤 함께 일했던 김 씨 역시 인도네시아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 모두 자살로 처리됐지만 의문투성이 죽음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2명은 바로 한국 발전사에 저질 석탄을 공급해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 오픈블루의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판매 대금을 받으며 환치기상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오픈블루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상엽 씨 등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사업체는 빚만 남아 허덕였고 허재원 씨와 김 씨는 각종 소송과 감치 속에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허재원과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본에 생긴 힘든 인도네시아의 사건이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서 초래가 됐고 수많은 경제적 손실과 검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 돈 58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명품 쇼핑 등의 돈을 썼던 혐의로 오픈블루의 실질적 경영자 이상엽 씨를 기소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남에서 명품관들은 다 알아요. 어디 매장 가면 아이고 이 회장님 오셨어요. 석탄 사장님 회장님 오셨어요. 내가 석탄왕 아이가 맨날 여기서 돌아다니고. 석탄왕으로 불렸다던 이상엽 씨. 이 씨는 특히 친하게 지내던 발전사 간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부발전 석탄 계약 담당자였던 광모 부장. 수없이 봤죠. 씨를. 그리고 이상엽의 입에서 꽉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곽 부장은 인도네시아로 유학 보낸 아들을 챙겨달라고 할 만큼 이상엽 씨를 비롯한 오픈블루 간부들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재원아, 어디야? 미팅 중입니다. 아들이 감기 심하게 걸려 누워있다는데 지금 자카르타야? 예, 아들하고 통화해봐.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반동 간다 했으니 얘기해 놓을게요. 게다가 곽 부장은 이들과 억대의 개인적인 돈 거래까지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상엽 씨와 서부발전 석탄 계약 담당 부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특히 발전사 석탄 납품 입찰 전 잦았다고 합니다. 곽 부장님이 이제 입찰을 할 때 도움을 준다. 술을 워낙 자주 마셨으니까 이상엽이랑 그분은. 근데 야, 입찰가 얼마로 적어라. 곽형이 이거 적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입찰을 보고 저는 수없이 봤죠. 이에 대해 서부발전 곽 부장은 이상엽 씨 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뿐 공적인 업무에서는 전혀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난 2014년 곽 부장은 회사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오픈블루가 지출해야 할 돈 24억 원 서부발전이 대신 내게 만든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부발전 공기업 직원이시잖아요. 지금 항소할 거야. 그 2년 내가 징역 2년. 불구속에서 괜찮아. 아니 판결문에 보면 수조 원대 연료를 구매하는 석탄 발전사 공동연으로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으니 상당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판사의 판결인데요. 곽 부장은 본인의 아들 안위까지 부탁했던 석탄 공급업체 이사 고 허재원 씨에 대한 친분도 부인했습니다. 허재원 씨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도 좀 뭐 미안해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전혀 관계. 개인적으로 거의 친구 수준이셨잖아요. 아들에 대한 유학을 부탁할 만큼 친구 수준이셨잖아요. 아니시라고 문자들이 다 있는데. 저질탄을 납품받아 홍역을 치렀던 서부발전은 곽 부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5개 발전사가 들여온 인도네시아 석탄만 3억 톤. 발전사 직원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저질 석탄의 문제는 심각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5개 발전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 저질 석탄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리와 유착 속에서 진짜로 사람이 죽고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질 석탄 도입이 이렇게 장시간 이루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징계받은 발전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게 참 이상합니다. 네, 징계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6년 8월 부장급 간부에게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면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봉 3개월이면 공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징계를 받은 김 부장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석탄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간부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문제 제기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직원은 징계를 받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직원은 승승장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김 부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발전은 절대 보복성 징계가 아니다 하면서 정당한 징계였다면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가 시작되자 서부발전 측은 김 부장과 징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발전소와 관련한 스트레이트의 4번째 보도입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스트레이트는 계속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 장난을 칠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를 찾아내고 메꾸는 일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 그 진상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도 국가가 할 일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